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명배입니다. 예,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한국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불과 3, 4년 만에 5억짜리가 10억, 10억짜리가 20억 이상 이렇게 폭등을 했고, 주식도 지금 5배, 10배씩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으로 가서 이제 전국적으로 가서 강원도까지 부동산 폭등이 왔습니다. 속초, 강릉이 폭등을 하더니 춘천, 지금은 원주가 뜨거운 불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폭등은 언제 멈출까? 그 폭등이 끝나면 폭락을 할까? 폭락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대구는 미분양이 많아서 공급이 많이 돼서 폭락이 올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대구에 살았고 최근에 대구에 갔을 때 보니까 대구도 폭등을 이미 했고, 지금 공급 과도로 인해서 미분양이 났지만 그렇게 악성 미분양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구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그 미분양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났다는 대구까지도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브라운스톤의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왜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가? 진보 정권 때마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 때 부동산과 주식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과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노무현 정권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현상이고 사실이죠.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크게 강남 집값이 올랐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더 올랐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큰 엄마가 있고, 아이를 꼭 필요한 것만 해주고 아이를 자유롭게 두는 엄마가 있어요. 가정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큰 정부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다 해주려고 그러죠. 특히 서민과 노동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러죠. 복지, 재정 지출 하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큰 정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재정도 많이 확보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돈도 많이 찍어내고, 그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또 서민들, 노동자를 위해서 공공사업도 하고 복지정책도 펴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이죠. 작은 정부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자유롭게 놔둔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놔두면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정부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민간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놔두고 세금도 많이 걷지 않고, 그리고 재정도 아껴서 쓰는 그런 것이 작은 정부죠. 그래서 큰 정부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 같은 걸 하죠. 낙후된 지방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을 하죠. 근데 작은 정부는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발전된 서울이 집중적으로 발전하게 돼 있죠. 그냥 두면은. 그래서 억지로 법과 의도를 가지고, 특히 선의를 가지고 발전이 되지 않은 곳을 분산해서 균형적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분산과 균형 정책을 쓰게 됐죠. 근데 작은 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주 꼭 해야 될 사업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는 굉장히 바쁘고 참고서 학원, 과외 선생까지 다 붙여서 하나하나 자녀의 공부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간섭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게 되죠. 근데 큰 관심을 갖고 작은 엄마는 자신이 해야 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일임을 하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이것이 이제 작은 엄마고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들이 무슨 학원에 다니고 싶고 무슨 책을 사고 싶다 하면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관심과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잘하는 자녀는 더욱더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자녀는 자꾸 못하게 되죠. 근데 큰 엄마는 공부를 못하는 자녀까지도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억지로 학원, 참고서, 과외, 그리고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전부 큰 정부를 얘기해요.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보통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를 하려고 해서 살림을 아껴서 쓰고 세금도 가능하면 적게 걷으려고 하는 것이 작은 정부인데, 그러한 당이 없어요. 한국은 전부 진보 정권,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모든 서민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까지도 잘하게 하려고 다 간섭을 하고 돈을 다 쓰려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보수 정권이 없다. 작은 정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지금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 가능한 큰 정부를 해서 모든 것을 국가에서 공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작은 정부가 아마 전두환 정권 때가 보수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많은 반대도 있고 욕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경제 정책이나 나라 살림을 한 것은 작은 정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도 잡고 부동산이나 주식도 안정돼 있었고 당시에 85년도 5년부터 88년까지 한국의 최고의 호황기고 전성기였다 그러죠. 그때처럼 한국이 잘 산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경제 성장 때문에 임금과 월급은 많이 올라가서 한국은 월급이 많은 데 비해서 물가와 집이 안정돼 있다 했던 시대였죠. 이게 작은 정부죠.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때 작은 정부를 해서 아주 내실 있는 경제, 작은 정부일 때 국민들이 오히려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영국의 대처 같은 경우가 복지 정책이나 노동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위기에 빠진 영국을 작은 정부를 통해서 대처가 영국을 구하게 됐죠. 그래서 작은 정부는 이제 이런 성격에서 자유를 많이 주고 자유방임적이고 큰 정부는 관심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진보적인 성격에 한국은 전부 진보적인 성격을 모든 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한테 유권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하면서 하려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지. 작은 정부 우리는 살림을 아껴서 알뜰하게 살림해서 나라를 강하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얘기하는 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정치인도 없고. 근데 진보 정권 때는 더 하죠 이거. 근데 그 결과 재정 지출을 엄청 늘리게 되죠. 그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드는 이제 그런 정책을 빚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노무현 정권 때 지방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들면서 토지 보상을 엄청나게 해서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하게 됐는데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결국 결과는 인플레이션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을 들게 됐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됐고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상승됐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최고의 피난처가 부동산과 주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더 큰 부자가 됐고 이것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기가 엄청 힘들어지게 됐고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크게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과 재정 지출은 특히 파라과이 같은 데서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에서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무상복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진보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에서는 2018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15만 %에 달했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년 동안에 1,500배가 뛰어서 15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무상복지와 최저임금을 인상을 통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서민이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1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최저임금과 무상복지를 받는데 커피 한 잔 사 먹을 능력도 안 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완전히 궁지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은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하이에크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모든 것은 자유시장에 맡겨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경기부양, 재정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경기부양이 되지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와서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민들은 사실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접세를 많이 낸다는 것이죠. 그럼 국가는 다 가지고 가요, 세금으로. 그렇지만 급격하게 오른 물가는 서민들,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이 공짜를 우리가 받게 되면 반드시 몇 배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공짜는 받지 않죠. 부자들은 공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공짜를 받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공짜는 무서운 거야. 그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반드시 대가가 있다, 공짜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의의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무주택자와 가난한 자, 임금 노동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 서민과 무주택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런 서민들을 최고의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결과를 항상 이끌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지금 무주택자는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특히 서울서는 전세와 월세로 있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정말 거리에 나앉아야 될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경제활동이나 부자들이나 물가에 대한 규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자꾸 하고 그래서 간섭을 하게 되면 물론 이 규제를 선의를 갖고 좋은 의도로 하겠죠. 서민과 가난한 자와 약자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규제해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주 좋은 의도, 좋은 착한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규제는 오히려 역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흐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에서도 부동산 정책 대책을 25번, 26번 나오면서 규제가 8,000개 이상의 규제가 만들어졌어요. 그 규제를 만들고 하는데 그 규제는 명분은 강남 집값을 잡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2배,
이상 폭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는 거죠. 이런 그 이해는 세계적으로 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많은 규제가 생기고 아주 선의를 갖고 자꾸 법을 만들어요. 규제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 금주령이 생겼어요. 왜냐면 술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 거기에 대해서 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술을 금지하면은 사람들을 맨정신에 건전하게만 살겠구나 해서 금주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주령이 내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공업용 메틸 알코올 먹고 죽는 경우도 있었고 몸이 다 망가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리고 이 금주령 때문에 술값이 엄청나게 50배, 100배 폭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리에 암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술값이 비싸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독점한 마피아라고 하는 집단이 미국에서 큰 사업가로서 크게 성장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조직이 조직화되고 큰 힘으로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금주령은 나중에 이제 철폐되는데 이 금주령 때문에 미국 사회에 마피아라고 하는 범죄 조직이 뿌리를 딱 받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범죄 조직으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 프랑스에서는 우유 최고가를 정했어요. 우유는 말하자면 3,000원, 1리터에 3,000원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법을 만들게 됐어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우유값이 너무 비싸서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우유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과도하게 비싸다. 이래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유값 폭등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값을 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료비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료값을 내려라. 이렇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지 타산이 전부 안 맞는 거였죠. 그러면 사료를 대준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게 됐어요. 안 하는, 그러니까 또 우유 공급을 안 하고 소를 키우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우유가 적어지니까 우유값이 폭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값도 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소수의 계층만 마실 수 있고 나머지는 우유를 아예 마실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 최고가라고 하는 너무 좋고 선의의 서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우유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결과는 전혀 역설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최고 가격에 이렇게 제한이 되면은 우유를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 왜 그 상한제를 왜 정하나요? 수요 공급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상한제로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역설적인 문제가 생기게. 그러면 부동산가가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새 뭐 초과이익 환수제란 말도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란 말도 있는데, 초과이익이란 게 뭐예요? 이익이 얼마 이상이면 초과가 되는 건가요? 이익이 나는 데는 한계가 없잖아요. 얼마 이상이면 초과라는 말 자체가, 나 기준이란 게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을 만들 정도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갖고 간섭을 한다면 초과이익 보상제라는 건 왜 안 만들어요? 시시콜콜 모든 것에 다 관여하고 간섭을 해야지. 근데 왜 얼마 이상 손해보는 것은 보상을 한다는 제도는 왜 안 만들어요? 얼마 이상, 하루에 얼마 이상 벌면 초과이익인가요? 1억을 벌면 얼마부터 그 환수를 받아야 되나요? 5천만 원이 기준인가요? 5천만 원 넘으면 초과이익이고, 인가요?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아니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을 보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초과이익이라는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는 것을, 그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최저임금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루 동안 일하면서 10,000원 받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좋고 또 하면은, 아니면 뭐 100만 원 받고도 할 수 있는 거고, 1억을 받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제, 이것도 규제있죠. 그럼 또 왜 최고임금제는 안 만들어져요? 최고임금제? 한 달에 1억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거 왜 안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임금과 가격은 최저와 최고란 건 없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서 맞으면, 그죠?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데, 이거, 한 시간에 8,000원 이상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00원 받고도 할 수 있고, 3,000원 받고도 할 수 있고, 10만 원 받고, 한 시간에 10만 원 받고, 한 시간에 1억을 받고도 일할 수 있는 게 임금 아니에요? 왜 최저임금제를 제안하고, 근데 왜 또 최고임금제는 안 정해서요? 간섭을 하고 하나하나 배려를 하려면 싹 하죠. 싹 해야지. 이거 자체가 또 최저임금제 이론이 일부잖아. 불완전한 이런 이론은 없어요. 그럼 최저임금제로 최고임금제는 뭐고, 중간임금은 어떻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시스템에서 하는 이론이지, 최저임금제만 달랑 만들고, 초과이익 환수제만 달랑 만드는 그러한 머리와 그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자, 금주령이 있었어요, 미국에. 한국에 보니까 개고기 금지령이 나올 것 같아요. 개고기 금지령. 얼만큼 선의와 얼만큼 생명과 모든 동물을 사랑하는 정말 성인 군자 아니에요? 그래서 개를 너무 사랑하셔서 개고기 금지령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죠? 너무 의도가 착하고 선이잖아요. 개를 끔찍히 사랑하셔. 그래서 개고기 금지령이 한국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고기 금지령이 딱 선포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개고기 값이 개고기를 먹으려면 한 근에 100만 원씩 하는, 100만 원 이상 하는,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개고기 금지령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말 조직화되고 세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마피아 조직, 개고기를 암거래하는 그런 조직이 생겨서 정말 강한 범죄 조직, 대단한 범죄 조직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와 우려를 같이 해봅니다. 정말 개고기 금지령. 앞으로 개만 사랑하나요? 소도 사랑해야 되죠. 그럼 소고기 금지령도 내려야죠. 그죠? 그러면 대단한 사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선의와 아주 그 성인다운, 그죠? 전부 성인이 사는 정말 착하고 수준이 높은 이런 사회가 되겠죠. 돼지고기 금지령도 내려야 되겠죠. 그죠? 결국 결론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도한 선의는 항상 무능한 루저, 패배자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검증된 위선자와 사기꾼들이다. 사기꾼들은 정말 착해요. 선의 의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한다. 한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무능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선의를 갖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너무 끔찍한 과도한 선의를 베풀려고 막 하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사기꾼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 선을 실현을 못하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과도한 선의는 항상 무능한 루저와 위선자와 사기꾼을 양성한다. 바로 위선자와 사기꾼들은 항상 우리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요. 너무 착하죠? 그 공짜를 받으면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